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1분입니다. 네, 카카오톡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소녀시대 런 데빌런 들으면서 봄 기운 느끼던 때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 노래 유행했었죠. 네, 짜장면 한 그릇에 한 4,000원, 버스 기본 요금은 900원, 그럴 때였어요. 그날 밤에요,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는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 그러니까 PCC 772, 여기서 PCC는 초계함을 의미하는데 이 배가 조용히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그쵸. 일상적인 임무 수행 중이었죠. 그런데 정말 불과 1분 뒤에요. 밤 9시 22분, 쾅 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게 그냥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배는 그 충격으로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버렸고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천안함 피격 사건. 이 일로 46명의 용사가 차가운 바다에 잠들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의 목표는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날 밤에 그 흩어진 사실들을 하나씩 좀 맞춰보는 겁니다. 아, 조각들을 맞추는 거군요. 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제시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운명의 갈림길이었던 1분, 밤 9시 21분에서 22분 사이, 거기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비극 직전의 천안함 내부는 여느 때랑 정말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고 문규석 원사님 같은 경우는 출동 때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사고 5분 전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빠야 했는데 어린 딸들이 전화를 받지 못했대요. 그게 마지막 통화 시도였군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분, 고 이상희 하사. 이분은 입대 전에 어머니께 금반지를 선물해드리고 다음 달 만기 될 적금 600만 원. 이걸로 어머니 수술비 보태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만기일이 4월이었던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전역을 한 달, 휴가를 사흘 앞두고 있던 전준영 병장. 이분은 피곤해서 저녁 식사도 거르고 그냥 침실에 누워 있었다고 하고요. 네. 다들 그렇게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밤에 9시 22분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쾅 하는 굉음. 네. 당시 함장실에 있던 최원일 함장님 증언에 따르면요. 굉음하고 동시에 몸이 그냥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차가운 바닷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완전한 암흑 속에 갇힌 상태였다고 하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침실에 있던 전준영 명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가 순식간에 한 90도 그 정도로 기울어지는 걸 느꼈고 바로 옆 칸에서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생존자분들 증언은 다 공통적으로 한 1, 2초 그 정도의 거대한 폭발음, 그리고 온몸을 강타하는 아주 강력한 충격, 그리고 완전한 정전, 이걸 다 가리킵니다. 암흑 속에서 서로 막 부르는 다급한 외침하고 그 역한 기름 냄새, 그것만 가득했다고 해요. 그 순간의 공포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레일을 벗어나서 허공으로 그냥 내던져진 느낌? 그런 거였을 겁니다. 위아래도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극도의 혼란하고 공포가 불과 1, 2초 만에 닥친 거죠. 정말 아비규환이었겠네요. 근데 그 속에서도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작동했겠죠. 장병들은 필사적으로 갑판을 향해서 움직였어요. 90도로 기울어진 복도를 네 발로 막 기어 오르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필사적이었겠죠. 하지만 갑판 위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더 큰 절망이었어요. 한 생존자가 망연자실해서 외쳤다고 하죠. 한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요. 배 뒷부분이요? 네, 배의 뒷부분, 그러니까 엔진하고 침실 같은 게 있던 그 한미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배가 두 동강 났다는 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동료들이 함장실 문을 부수고 최원일 함장님을 구출한 직후에 갑판에서 이제 생존자 인원 파악을 시작했는데요. 승조원이 총 104명이었는데 갑판 위에 모인 인원은 겨우 58명. 아, 절반 정도만? 네, 나머지 46명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식같이 아끼던 부하들이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함장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조 과정도 정말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파고가 3m에 달했고 수온은 얼음장 같았고요. 밤바다에 3m 파고면 엄청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해군 고속정은 그 높은 파도 때문에 침몰 중인 천안함 함수 부분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구조용 고무보트, RIB라고 하죠. 그것도 탑재가 안 돼 있었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네요. 바로 그때 해양경찰 501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30년이 넘은 좀 노후된 경비함이었는데 고영재 함장님의 판단이 아주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어떤 판단이었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딱 인지하고 더 빠르고 기동성 좋은 고속단정, 그러니까 작은 고무보트 2척을 먼저 출동시킨 겁니다. 미리 보낸 거군요. 네, 이 고무보트들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를 헤치면서 1시간 20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함수에 남아있던 58명 전원을 기적적으로 구조해냈습니다. 이분들의 그 영웅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더 큰 희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정말 해경의 신속한 판단과 그 용기가 더 큰 비극을 막은 거네요. 근데 결국 46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천안함의 구조 그리고 폭발 위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초계함은 보통 지휘시설이 있는 앞부분하고요. 기관실이나 침실 같은 주요 생활 공간이 밀집된 함미, 뒷부분으로 나뉘거든요. 계부, 그러니까 가스터빈실 바로 아래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 강력한 충격으로 함매가 순식간에 분리돼서 5분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5분 만에요? 네, 사고 시각인 밤 9시 22분은 대부분 장병들이 일과를 마치고 함매 구역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기관부 침실에 13명, 후타실 체력단련실에 5명, 그리고 사병 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데서 쉬고 있었던 거죠. 대부분이 한미 쪽에 있었군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폭발하고 침몰 때문에 비상배를 듣거나 구명조끼를 입을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배하고 함께 그냥 순식간에 수심 45m 그 차디찬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종된 4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그야말로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 해역인 백령도 앞바다가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 곳 중 하나예요. 물살이 그렇게 센가요? 네. 시속 5.5km에서 최고 7.4km에 달하는 급류는요. 정말 베테랑 잠수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물살이 좀 잠잠해지는 정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루 2차례, 고작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10분이요? 그 짧은 시간에? 네. 게다가 서해 특유의 그 짙은 뻘물, 이게 물속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강력한 수중 랜턴도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오직 손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그 쇳조각이 된 함체를 더듬으면서 수색을 해야 했죠. 당시에 참여했던 한 민간 잠수사부는 바로 앞에 내 손목시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그 상황을 비유하자면 뭐랄까 눈을 가린 채로 태풍이 몰아치는 진흙탕 속에 뛰어드는 거랑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기통에 의지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촉광만으로 실종된 동료를 찾아야 하는 정말 극한의 임무였던 거죠. 이 절망적인 수색 과정에서 많은 분들 가슴에 남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고 한주호 준이님이시죠. 네. 한주호 준이님. 해군 특수전 전단 UDTCL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던 분입니다. 당시 53세셨고 전역을 불과 2년 앞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셨죠. 사실 구조작전에 직접 투입될 의무는 없으셨는데 아들 같은 아이들이 저 차가운 바닷속에 있다면서 망설임 없이 자원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동료나 후배들한테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스승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해요. 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죠.
그분은 현장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 잠수하면 최소 이틀은 쉬어야 한다. 이런 안전 규정까지 뒤로 하고 사흘 연속으로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셨어요. 마지막 잠수를 앞두고는 동료한테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 함수 객실을 전부 탐색하고 나오겠다.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죠. 아, 책임감이 정말 강하셨네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함께 잠수한 후배들을 먼저 수면 위로 올려보낸 뒤에 홀로 남아서 작업을 계속하시다 끝내 의식을 잃고 순직하셨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투철한 책임감하고 또 자식 같은 후배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고 한조어 준이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잠수사분들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천안함의 잔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이었죠. 찢기고 구겨진 한미가 인양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의 절단면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됐죠. 어떤 단서들이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건요. 배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그 중심 구조물, 용골이라고 하죠. 키어. 이게 마치 활처럼 아래에서 위쪽으로 크게 휘어져서 솟아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밑에서 위로 휘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어뢰 같은 수중 무기가 선체 바로 아래에서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버블제트 효과, 버블젯 임팩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버블제트 효과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고온, 고압의 가스 버블이 생기거든요. 이게 급격히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엄청난 에너지의 물기동, 뭐랄까 물의 주먹 같은 걸 형성해요. 이게 배를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타격하면서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아, 만약에 이게 내부 폭발이나 암초, 자초였다면 이런 식의 용골 손상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천안함의 파괴 형태는 외부 수중 폭발의 특징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렇군요. 배를 그냥 들어올려서 부러뜨리는 듯한 그런 독특한 파괴 방식. 이게 외부 수중 폭발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폭발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 의문의 답을 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5월 15일에 사고 해역에서 추가 잔해물을 수색하던 쌍끌이 어선 그물에 어뢰의 추진체로 보이는 금속 물체가 걸려 올라왔어요. 합동조사단이 이 물체를 정밀 분석하던 중에 추진부 내부에서 파란색 유성 매직으로 쓴 것 같은 한글 1번이라는 글씨를 찾아냈죠. 네. 이 1번 표기가 된 어뢰 추진체, 이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됐는데요.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는 어뢰 뒷부분에 달린 오엽 플러스 오엽 형태의 이중 프로펠러,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 구조가 북한의 해외 무기 시장에 판매하려고 만든 카탈로그에 실린 CHT-02D라는 어뢰에 재현하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북한 제어래요. 네, 둘째는 그 1번이라고 쓰인 한글 서체요. 이게 2003년에 우리 군이 동해상에서 수거했던 북한의 훈련용 어뢰에 적혀있던 글씨체하고 동일하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씨체까지 일치했다고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어뢰 추진체 표면하고 천안함 선체 여러 곳에서 발견된 흰색 가루 형태의 흡착물질, 이걸 분석해봤더니 두 물질 모두 비결정성 수화 알루미늄 산화mol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결정성 뭐라고요?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렵죠? Non-crystalline hydrated aluminum oxide. 이게 뭐냐면 알루미늄이 포함된 고성능 폭약이 물속에서 아주 높은 온도, 높은 압력 상태로 폭발할 때만 생성되는 매우 특수한 물질입니다. 아하. 즉, 이 일본 어뢰가 천안함 침몰 현장에 있었고 폭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뭐랄까, 법의학적인 증거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여러 증거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켰네요. 네, 이런 다각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2010년 5월 20일에 한국,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이렇게 5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죠. 천안함은 북한제 CHT-02D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사건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다른 주장이나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맞아요. 논란이 꽤 있었죠. 대표적으로 천안함이 뭔가 확인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좌초설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합동조사단은 사고 해역 해도에는
해당 지점에 암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체 손상 형태 역시 좌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배가 워낙 오래돼서 항해 중에 피로 누적으로 스스로 파괴됐다는 피로 파괴설도 제기됐었는데요. 이건 역시 절단면의 형태가 외부 폭발에 의한 파손 특징을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논란과 의혹 제기는 사건 초기부터 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쪽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죠. 네, 그랬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결론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잠시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여러 기술적인 분석 또 논쟁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가장 깊은 본질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46분 용사들의 삶,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들 말이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고 민평기 상사님에게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님은 아들의 사망 보상금하고 국민성금으로 모인 1억 원이 넘는 돈을요, 우리 아들 같은 장병들이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더 강력한 무기 만들어달라 하시면서 국가에 기부하셨죠.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는 정말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고 김태석 원사님은 사고 직전에 태어난 딸 해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딸 해나 양이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잇겠다면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긍정적이어서 천안함의 분위기 메이커로 불렸다는 고 서대호 중사님은 원래 다른 함정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우연히 마지막 항해를 천안함하고 함께하게 되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2010년 4월 29일이었죠.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엄수된 46용사 합동 연결식. 정말 온 국민이 슬픔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네, 저도 기억납니다. 해군 최고의 예우를 갖춘 해군장으로 거행됐고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6분의 용사님들은 생전 유품으로 영정사진 접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모든 함정은 조기를 개항하고 일제히 기적을 울리면서 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했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동료 생존 장병들은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TV 생중계로 이 모습을 지켜본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땐 정말 그랬죠. 하지만 연결식의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분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보 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서로를 음모론자 혹은 진실 은폐 세력 이렇게 비난하는 아주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됐죠. 네. 북한은 또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남조선 당국의 날조국이다 이러면서 선전 공세를 강화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이른바 남남 갈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그렇죠.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논쟁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결국 희생 장병들의 유가족분들하고 생존 장병들이었습니다. 네. 일부 생존자분들은 왜 너희만 살아 돌아왔냐, 심지어 폐잔병 같은 그런 비난과 질시어린 시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유가족 아버님은 아들의 그 명예로운 희생이 정치적인 논쟁의 도구로 이용돼서 훼손될까 봐 두렵다고 고통을 호소하시기도 했고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로 이제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천안함의 이름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신형 호위함 FFG2로 이어져서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고요. 아, 새로운 천안함이군요. 네. 그리고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천안함 46용사를 비롯한 서해 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생존 장병의 91%가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다고 하고요. 이건 다른 전생 참전 군인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91%나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폭발 당시에 큰 부상을 입었던 신은총 하사님은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얻어서 결국 뉴질랜드로 이주해야만 했고요.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을 맡고 계신 전준영 씨는 여전히 천안함이 벼슬이냐, 이런 식의 비난과 악플에 시달리면서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가? 또 살아남은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제대로 보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오늘 탐구를 정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했고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최종 결론은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입니다. 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평화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또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책무인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46분의 용사들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조국 수호라는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진실공방, 또 정치적 입장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정작 그 희생 뒤에 가려진 그 빛나는 이름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학습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기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